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별을 재배하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별을 하고 있다, 그죠? 라이스를 하고 있다. 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시기, 오늘이 며칠이죠? 5월 며칠이고 20일이가? 5월 20일이죠, 그죠? 그럼 시골에 가면 이런 논이라든지 아니면 육묘장에서 다단식으로 묘를 기르고 있다, 그죠? 일명 이제 모짜리, 과거 말로 하면 모짜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모를 기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수업하기 전에 봤잖아. 어떤 모가 발생한다? 뜬모가 발생한대. 뜬모가 뭐예요? 뜬모. 물에 뜨는 거? 뜬모가 뭐예요? 봤어. 수업하기 전에 다 봤어. 수업 시작할 때 다 봤어요. 뜬모란 이 모판에서 이렇게 모가 있는데 여기 이게 시들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시드름증이라 하지 왜 뭐 시드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뜬모의 가장 핵심 원인은 뭐다? 온도죠. 템퍼러처가 낮에는 3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다가 밤에는 낮에는 데이죠. 밤은 나이트죠. 밤에는 15도씨, 15도씨죠. 또는 10도씨 이하로 이렇게 너무 추워지면은 밤낮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얘가 드라이, 소위 건조되어 버립니다. 낮 되면 말라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밤 되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약간 생생해져.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가 뻥 떠버려. 죽어버려. 모내기 하기 직전이라든지 하고 나서도 영 이상한 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뜬모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가 키다리병이라는 게 있죠. 키다리병은 뭘까요? 키가 지나치게 큰 거겠지.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지베렐라라는 게 있어요. 지베렐라라는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균이 있어요. 지베렐라. 이 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벽시에, 종자의 껍질에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껍질에 많이 있으니까 얘를 균을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그 균을 죽이는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 한다? 소독이라 하겠지, 이걸. 영어로 하면 소독이 영어로 뭐예요? 확실히 얘기해봐. 그러면 감염은 뭔데? 원이 영어 잘하는데. 인펙션이죠, 그죠? 감염이. 감염을 없앤다. DI 앞에 접두어로 붙으면 요게 라틴어로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아웃. D는 아웃. 그러니까 인펙션, 감염된 것을 아웃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디스인펙션 이렇게 합니다. DI입니다. 디스인펙션. 요 합성어 붙였을 때는 디스인펙션 또는 디인펙션. 디스인펙션이죠, 그죠? 요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요걸 소독이라 합니다. 그러면 디스인펙션 뭘 소독하는 거예요? 그럼 시드 디스인펙션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소독을 한다. 그럼 소독을 하는데 어떻게 소독을 하면 될까요?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베렐라 균이 죽는 조건은 뭐다? 온도들을. 온도. 어떤 온도? 6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발견은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 전에는 약재가 나왔어요. 약재가 나왔어요. 이걸 일명 무슨 약재로 한다? 종자. 여러분들 상처 나거나 균 죽일 때 뭘 발라요? 했잖아. 어디가 종자니까 여기 있잖아. 소독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 종묘 회사 이런 데서는 이게 뭐가 되나요? 경제성이 있겠죠, 그죠? 네, 경제성이 아주 있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으로 하니까 약재를, 화학재를 못 쓰니까 뭐 한다? 이게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60도씨 물을 넣고 여기에다가 종자를 망에다가 넣고 담근다. 10분에서 15분, 또 5분에서 10분, 뭐 다양하게 있죠. 온도가 60에서 65도씨 사이니까 그래요. 요것은 껍질이 종자 요렇게 보면 종자 껍질이 두꺼운 애는 온도가 조금 높은 데서 견디겠죠. 반면에 종자 껍질이 얇은 애는 65도씨 하면은 삼켜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품종마다 달리 농촌진흥청에서 테스트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껍질도 중요하지만 안에 현미 있잖아요. 현미가 갖고 있는 요 결국은 배죠, 그죠? 배가 여기에 싹이 나잖아. 뿌리가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 싹이 맺히잖아, 그죠? 이 배, 결국은 배잖아, 배. 엠브리오, 그죠? 그래서 요 배가 특성이 품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더라면. 그래서 얘가 65도씨 돼도 어느 정도로 견디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품종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렇게 온탕침법, 이것을 실제는 온탕이 아니죠, 이거. 우리 목욕탕 가면 43도 넘으면 뭐라 그래요? 목욕탕 안 가? 아니, 목욕탕 가잖아, 목욕탕. 대정 목욕탕 45도 넘으면, 43도 넘으면 뭐라 그래요? 아, 절대 안 가는가 봐. 열탕이라고 하잖아. 그럼 42도 이하는 온탕이라고 하잖아, 온탕. 이걸 치면 이건 뭐예요?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60도씨 이상이니까. 그래, 열탕침법이라고 해야지. 그죠? 앞으로 이름 바꿔야 되겠죠, 이거? 아니, 온탕침법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땠냐 하면 60도라는 얘기는 했어.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삼킬까 싶었어. 겁이 나니까 대충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자를 파종을 다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양하려고 보니까 키다리병이 제법 걸려 있는 거야.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고 이양을 다 했어. 하니까 본답에서, 논에서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지. 그럼 키다리병이 많이 걸렸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이 중에 이제 키다리병 이래 걸린 애들이 있다. 그럼 정상적인 거는 요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얘들은 나중에 가시오. 가시면 이 자리가 텅 비겠죠? 그럼 얘는 세 개밖에 없고 얘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국은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감소를 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하면 한 단계 더 가볼까요? 그럼 뭐 이만한 필드가 있다. 이만한 필드에서 배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아주 비료를 특히 이제 NPK 기준을 주면 여기에 지금 주는 거는 8, 7, 8. 그 다음에 요즘 뭐 9, 7, 8 per 킬로그램 per 테나르. 테나르는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10R이죠, 그죠? 평을 하면 몇 평? 300평이죠, 그죠? 이거 모릅니까? 지금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간고사에는 내가 문제를 안 냈지만 기말고사는 반드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비료를
표준 11항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 978이다. 하면 요거 NPK죠. 질소, 인, 카리. NPK죠. 그죠? 맞죠? 맨 앞에 있는 게 질소고, 그 다음에 인이고, 그 다음 카리다. 이 말이죠. 요렇게 주는데, 아니야. 나는 잎이 무성하고 푸른 것이 너무 좋아해서 나는 8 안 하고 15를 거의 2배를 주겠다. 2배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아주 무성하게 막 덮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으로 준 것은 요 정도 돼. 아니다. 나는 비료가 없다. 해서 비료를 못 준 경우는 뭐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비료를 전혀 못 준 거, 이런 애들은 토양에 있는 양분, 그리고 비나 물 댈 때 주었을 때 먹는 양분밖에 없어요. 그것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량한 환경이 자라죠. 근데 우리 인간은 목표가 뭡니까? 농사짓는 목표가 여기잖아. 돈이잖아. 돈은 수량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표준 재배라는 게 요게 스탠다드예요. 요렇게 재배하라. 878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수량을 많이 내겠다 해서 이만큼 이렇게 했다. 그럼 아주 잎이 무성하게 했다. 자, 잎이 무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다비 재배라죠. 그죠? 다비 재배. 다비 재배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용이죠. 그죠? 비료 과용 해서 재배를 하면은,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보너스 점수가 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수업 태도가 있으니까 보너스 3점. 질소 비료를 과용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아니면 어떨까? 잎이 무성해진 다음에 벌레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자, 잎이 무성해지기 때문에 벌레에 노출되기 쉽다. 그거 답이야? 네가 방금 그랬잖아. 그 외에는? 하는 김에 좀 더 깊이 있게 해봐. 자, 잎이 무성해졌다. 질소를 과용했다. 그럼 잎이 막 이렇게 무성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어때요? 립 컬러는 닥 그린. 닥 그린으로 변모하겠죠? 아주 진한 녹색으로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잎은 아주 무성해지겠죠. 그러면 잎이 아주 무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뭐다? 잎의 면적, 에어리아가 많아지겠죠. 높아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잎의 형태가 쫙 위로 하늘을 보고 고추 서 있을까요? 요렇게 축 늘어질까요? 응? 곱게 자란다고? sure? 질소를 많이 줬어. 그럼 잎이 축 늘어지겠지. 그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좀 표현하기 그런데, 밥을 많이 먹으면 점심 먹고 나서 수업 시간에 축 늘어집니까? 탁 이래 됩니까? 축 늘어지죠? 그렇잖아. 점심 굶었다 정말 힘이 없어서는 이렇게 되지만은,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식곤증 오잖아. 축 늘어지잖아. 똑같아. 비어 있어서는 뭐다? 잎이 소위 엽신이 이렇게 늘어진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햇빛을 이렇게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드는 이 산소를 만드는데 내놓는데 이 당이죠, 그죠? 오를 크게 써야 되죠. O6. 좀 정확히 써볼게.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그러고 뿌리에서 섭서 물이 햇빛을 받아서 라이트 햇빛을 받아서 뭘 만든다? 당을 만든다, 그죠? 그리고 뭘 내보낸다? 산소를 내보내죠, 그죠? 근데 햇빛이 없으면 이 역과정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당이 소비되고 산소가 소비되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이 말이. 그죠? 그러면 잎이 이렇게 축 늘어졌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잎은 여기에 있는 빛이 있는 잎이 이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왜? 위에서 다 덮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잎은 많은데 이 아래쪽에는 빛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면 누가 좋아해요? 아니, 그걸 잎을 먹고 싶은 애들이 있겠지. 그게 충이다, 충. 인섹트. 인섹트 곤충이죠. 그런데 얘가 나쁜 곤충이죠, 우리한테 보면은. 그럼 뭐라 한다? 해충이다, 해충. 해를 주는 충이다 해서 해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잎이 무성하니까 바람이 잘 통할까요, 못 통할까요? 바람이 안 통하면 뭐가 많이 발생해요? 병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런 병은 영어로 뭐죠? 디지즈다. 병이 많이 발생한다. 도열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문고병 뭐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 말. 그러면 요거는 뭐다? 병균이죠. 병균. 이게 많이 발생해버린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잎이 무성하고 초록색이고 막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한 20일, 30일 지나니까 전부 병 들어가지고 말라 죽거나 여기는 또 멸구라든지 이런 게 와서 깔아 먹거나 해서 나중에 뭐 없어. 그죠?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질소를 가용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럼 보너스 몇 점? 1점 수준은 된다. 그죠? 민성이 이제? 이 정도 행금해도 대단한 건 아닌데 잘했다. 그죠? 잘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집중을 잘 해야 돼요. 자, 지금 뭐 하다가 여기 갔냐면 비료를 많이 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잎이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느냐? 요걸 잎이 차지하고 있는 요 한 폭이다 또는 두 폭이다 또는 세 폭이다 하면 요 한 포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자라고 있는 면적을 요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로 1m, 세로 1m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1m, 1m. 그러면 요 1m 안에 요 잎을 전부 다 따서 요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덮어보는 거예요. 공간 없이. 요렇게 덮겠죠? 요렇게 덮어봤을 때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요게 5번 덮었다 하면 뭐예요? 잎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5제곱미터죠. 그러니까 3번을 덮었다 하면 3제곱미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가장 경제적인 게 어느 정도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던져봤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이항우 20일차. 여기는 60일차다. 이렇게 본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6월 1일 날 하면은 7월, 8월 1일 정도 되면은 어떤 시기가 된다. 유수가 거의 분화가 다 됐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수인기에 갈 수도 있어요. 감소분열기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잎의 면적이 가장 최대가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잎의 면적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최고 분울기지. 최고 분울기죠. 분울을 제일 많이 했을 때. 그럼 이것은 유효 분울기 이후에 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시기하고 이양하고 20일 정도 됐을 때는 요때는 요 정도로 자랐다면 이때는 이만큼 자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하고 연면적 지수가 다르다는 거죠. 연면적이 다르겠죠. 일단 요만한 면적에 차지하고는 잎의 면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실제 면적대, 요 자라고 있는 면적에 대한 잎을 전부 따서 쫙 펼쳐 봤을 때 잎의 면적을 비교해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가장 좋느냐? 그래서 나온 말이 옆 면적 지수란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 하면 뭐다? Leaf Area Index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줄이면 뭐다? LAI 이렇게 부른다. 과학적으로 여러분 논문을 보면 LAI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때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으냐 하면 그냥 1.5에서 2 정도 되는 게 좋다. 그럼 요때는 해보니까 6에서 7 정도 되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초반에는 이렇게 그냥 미약해 보이는 정도지만 최고 분울기 되면 이렇게 많이 다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 차지하고 있는 요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여기에 벼가 자라고 있으면 잎을 다 따서 덮어보니까 한 6번, 7번 정도 덮는 게 가장 경제적이더라. 병도 안 걸리고 적게 걸리고 해충 가해도 적고 잎이 수강 태세도 좋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벼 재배에서 우리나라 자포니카의 경우에 적정 연면적 지수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라고 질문이 던져지면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7 내외. 그죠? 6에서 7 정도인데 7 내외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벼고 일반적이지 않는 벼가 있어. 어떤 벼냐면 찰벼가 있죠. 찰벼. 이걸 글루티노스 또는 스티키노스 이렇게 하면 스티키, 끈적끈적하다 이런 말이죠. 스티키니스 품종, 라이스 컬티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스티키한 찰벼 같은 것은 아밀로 펙틴 함량이 높죠. 그죠? 안 했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밥에 먹는 이 밥은 뭐다? 맵살이죠. 맵살은 어디서 나오냐? 맵에서 나왔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자포니카 오리자 속에 포함되는 자포니카 이해 안 됩니까? 했었어요. 그죠? 자포니카 벼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수능 시험 치러 간다 아니면 기사 자격증 뭐 공무원 기업 시험 치러 가면은 선배 후배들이 뭔가 해주는 게 있고 엄마가 또 아침에 밥 해주시는 게 있죠. 어떤 밥? 찰밥 있잖아. 찰밥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찰밥은 뭐냐면 이 전분 구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분을 구분하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 아밀로스와 아밀로 펙틴 두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죠? 전분은 이 전분은 어디서 와요? 잎이 광합성을 했죠. 그죠?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축적되는 형태는 전분의 형태로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밀로스로 축적이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아밀로스 형태는 탄소가 이렇게 싱글본드로 쭉 일직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침에 있는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이런 애 아재 효소죠.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분해가 잘 되겠죠. 그죠? 그럼 뭐 한다? 배가 빨리 고파진다 이 말이죠. 대신에 이게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애는 전분이 구조가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탄소 또 탄소 위에 탄소 이렇게 체인 수소 마지막에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얽히설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아밀라제가 분해를 하려고 하면 여도 가야 되고 여도 가야 되고 온 데 가야 되겠죠. 그럼 분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서 천천히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2시간 치면은 여러분들 소화 능력이 좋으니까 배에서 꼬르륵 하겠지. 그럼 시험 집중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험 3시간 또는 4시간 든든하게 시험 꼬르륵 소리 안 나고 배고픔을 안 느끼고 집중 잘 하라고 이 찹쌀을 찰밥을 먹는 거예요. 특히 이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은 것. 이것은 찰배에는 98%, 99%가 뭐다? 아밀로펙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맵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84에서 5% 정도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아밀로스가 15에서 한 18% 정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메베어 자포니카의 메베는 통상적으로 찰배도 메베 자포니카에 포함됩니다만 통상적으로 잎의 형태가 이래요. 이렇게 자라는데 찰배는 통상적으로 잎의 형태가 좀 많이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잎이 고기를 잘 숙여. 키도 조금 커. 이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연면적 지수를 얘기하죠. 적정한 연면적 지수가 얼마냐? 어느 때? 최고로 잎이 많은 최고분을기 때 이 얘기예요. 그럼 최고분을기 때 기준으로 하면 이게 메베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7이다 하면은 요거는 얼마 정도 되면 되겠다? 찰배는 요거보다 좀 낮은 5.5나 6 정도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왜? 잎 똑같이 연면적 지수가 높게 되면은 잎이 많다 이 말이죠. 쭉 늘어지면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잎의 특성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려고 딱 집중해가 있으면 강하게 몰아쳐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인풋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전부 이리 졸면서 자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 본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죠?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적게 강의해. 그러면 잠 안 자게끔 해야 된다. 그게 비료를 적게 주라 이 소리예요. 설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찰배는. 매배는 수강 태세가 한 7 정도 돼도 이렇게 좋으니까 조금 더 줘도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문 용어로 쓰자. 우리가 연면적 지수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지금 한 것은 연면적 지수란 말을 썼어요. 연면적 지수는 그럼 뭐냐? 여기에 작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에요. 면적분은 잎의 면적이에요. 잎 또는 엽이죠. 엽면적. 요거 지수예요. 요게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다 하면 1제곱미터다 하면 여기 연면적은 7제곱미터다 하면 제곱 떨어지니까 7이 되겠죠. 그죠? 요게 연면적 지수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최적이란 말을 한번 써보자. 최적. 가장 경제적이고 또 병해충이 안 걸리고 품질도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다면 이것을 최적 연면적 지수를 하자 한 거예요. 그게 배에서는 6에서 7이더라. 어느 때? 분을 최성기 때, 최고분을기 때 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품종 간의 차이는 있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잎이
맨 위에 있는 게 무슨 잎이다? 지엽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1엽, 2엽, 너무 크다. 다시. 자, 맨 위에 이렇게 지엽이 있다, 그죠? 그 다음 1엽, 2엽, 3엽, 4엽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질소비료를 아까 많이 주니까 잎이 늘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질소비료를 많이 주니까 이 잎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태양이 딱 태양 색깔이 붉은색이지 뭐 치고 햇빛이 비친다 이 얘기예요. 비치면 빛을 받는다.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인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수용이라 하죠, 그죠? 그죠? 수용한다 하잖아. 내 네 말 들어줄게 하는 거 수용한다 이 말. 그런데 이 광을 빛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수광이란다. 수광. 빛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지금 잎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래서 수광 태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수광 태세가 어떠냐? 어떤 게 좋느냐? 너리지가 있는 게 좋느냐? 거기 딱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느냐? 수광 태세는 위에 있는 소위 상위엽은 위로 하늘을 향해서 직립해 있고 그 아래 하위엽은 15도씨 또는 25도씨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렇게 하는 것이 가장 수광 태세가 좋다. 빛을 잘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최적 연면적 지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게 6에서 7이 좋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게 한 10 정도 됐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잎이 쭉 늘어지겠죠. 늘어지는데 안 늘어지게도 할 수 있다 이 말. 어떻게? 질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보너스 2가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잎이 쭉 늘어지지 않고 수광 태세가 좋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수업해도 졸지 않고 딱 집중할 수 있는가? 인생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지. 자, 보너스 갑니다. 보너스 간다 했잖아. 그럼 보너스를 많이 주면 돼. 잎이 좀 더 두껍고 단단하면은 축 늘어지지 않고 좀 올곧고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잎이 두껍고 단단하게. 그럼 어떻게 할 낀데, 그럼? 뭘로, 어떤 방법으로? 잠깐 있다가. 중간 낙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더 단단하고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 낙수. 좋았어. 중간 물떼기를 한다. 그 다음 은채는? 크게 얘기해봐. 규산질 비료를 줘서 주지라고 줘요. 그렇게 하면은 잎이 직립을 해? 단단해지고. 확신하나? 니나, 아니, 확신은 못 하는데, 확신은 못 해서 보너스가 없어. 확신을 해야지. 맞죠? 그죠? 자, 첫째는, 핵심은 뭐냐 하면,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단단하게. 단단하게란 말은,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균이 막 돌아다니도 똑같이 놀아도 눈은 갤갤하면서 걸리는데 눈은 거뜬하게 와서 수업도 잘 받고 하죠. 그죠? 눈은 똑같이 바깥에 풀밭에서 놀았는데 찐득이에 물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눈은 어때요? 힘들죠? 똑같아요. 내 몸의 저항력을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일단은 중간 낙수를 하는 거예요. 중간 물떼기. 어느 때 한다? 우유 분할기. 응? 유효 분할기 끝나고. 그렇지. 유분을 종지기라고 하죠. 끝나고 나서 한 2주간
뭐 길면은 3주간, 한 2주간 정도만 해줘도 쇳뿌리가 딱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도복에도 강하고 전체적으로 대가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규산질 비료를 추가로 하면, 규산질 비료는 토양에 살파는 게 있고 수용액 상태로 스프레이, 요즘 드론이라든지 방제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걸로 스프레이 해줘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세포벽, 식물 세포는 벽이 있죠. 동물 세포는 벽이 없죠. 그죠? 세포벽을 구성하는 규산이 소위 규질화를 해서 단단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크다. 그래서 최적 연면적 지수가 더 높아도 된다. 7, 8이 아닌 10, 11까지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잎이 10대면 쭉 늘어지고 이런데 11, 12 돼도 쫙 이렇게 하늘을 보고 쫙 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오늘의 답입니다. 솔루션입니다. 여기 이제 수업 다 했어. 이제 전부 끝난 거예요. 이제 마쳐야 되겠죠? 아, 대답이 늦었어. 이제 수업 끝났잖아. 그럼 마쳐야지. 그지? 근데 마치기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지? 그죠? 아쉬움이 남잖아. 자, 도대체 어떤 아쉬움이 남느냐? 어떤 아쉬움 한번 얘기해봐. 어떤 아쉬움이 남을까? 어떤 아쉬움이 남느냐? 아쉬움 아무도 안 남아. 그럼 끝까지 하자. 아쉬움 없다 하니까 내가 할게. 나는 아쉬움 많이 남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을 엽신에서 주로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집에서도 하긴 하지만 엽신에서 거의 90%의 광합성을 합니다. 그죠? 네,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은 포토신테시스 이렇게 설화 했죠. 그죠? 광, 합, 성 이렇게 쓴다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말로 쓸까? 예, 안 썼대잖아. 광합성. 그러면 이 광합성은 과연 뭐에 의해서 되느냐? 우리가 보니까 CO2, 공기 중에 CO2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반응을 해서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해서 물이, 산소가 나오더라. 물이 아니고. 그러면 요거는 뭐가 있을 때? 라이트. 빛이 있을 때고, 만약에 데이죠. 그죠? 근데 이제 빛이 없는 나이트. 밤에는 요 역과정이 일어난다. 그죠? 요렇게 간다. 그래서 에너지가 소비되고 요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삭이 찰 때, 알맹이 찬데 등숙 얘기했죠? 등숙기를 크게 4개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한다 했나요? 유숙기, 우숙기, 황숙기, 완숙기. 유숙기, 전유자. 그 다음에 쿨호자, 호숙기. 그 다음 누르황자, 황숙기, 완숙기.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4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알맹이가 요런 형태로 있다가 요렇게 커지고, 좀 그림이 너무 거시기 하다. 그죠?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길이가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포, 두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형태, 소위 완숙기 때 완전한 형태, 0.002g이죠. 하나가. 왜? 천알의 무게가 얼마나 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별을 수량을 테스트 할 때 천알의 무게, 자, 수량 구성 요소 했죠. 그죠? 수량 구성 요소 첫 번째 뭐였나요? 단위 면적당 이삭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달수. 세 번째 등승률.
네 번째, 천립중. 왜 일립중 안 하고 왜 천립중 한다 했나요? 너무 가벼워서 살리기 어렵고. 그렇지. 너무 가벼워서 한 개에 얹어 나오면 바람 불면 이게 저울이 움직여 버려. 그죠? 그 천알의 무게가 몇 그램? 보통 22g 이렇게 나간다 했죠. 그죠? 22에서 25g 정도 나간다 했잖아. 그죠? 그럼 천알의 무게가 22g이면 자, 하나, 둘, 세 자리죠.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 단위가 잘못됐죠. 0.02 뭐 2g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하나가 왜? 하나, 둘, 셋 되니까 20이 나오니까. 그죠? 세 자리. 그러면 하나의 무게는 0.02g. 그런데 야, 배씨 무게 얼마 나가? 0.02g. 이렇게 하면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오죠? 아니, 느낌이 없다면 반응이 없어. 일반민들한테 0.022g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만다 천알의 무게가 22g쯤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측정하기도 쉽기 때문에 천알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해되죠? 아, 이해 안 되더라도 된 걸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광합성이 결국은 이 당을, 어디 갔나? 이 당을 만드는 과정이잖아, 당. 결국은 이 당이 나중에 스타치 전분으로 이행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밥으로 먹는 거잖아. 그런데 그 전분이 아까 아밀로스하고 아밀로 펙틴하고 두 종류가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맵살, 잡살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 실제 우리가 광합성을 여기다 놓고 보면, 광합성 정도를 보면 여기에 이 X축을 뭘 놓느냐 면 첫째는 뭐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농도, 그 다음에 빛, 라이트, 광이죠, 그죠? 광량. 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놓고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 1번에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공기 중에 얼마다? 420 ppm 정도 되죠, 그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300 ppm, 250 ppm이었어요. 이런 것이 지금은 420 ppm,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광합성이 예를 들어서 뭐 밀리그램 per 제곱미터 per day, 하루에 얼만큼 하느냐? 요것은 제곱미터라기보다는 제곱 센티미터를 합니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얼마나 하느냐 하면은 광합성 양만, 호흡량 빼고 했을 때 한 30mg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CO2 농도가 낮을 때는 얼마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공기 중에 CO2 농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드랍됩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은 요거는 CO2 농도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거의 한 600 ppm 정도까지는 이렇게 높아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여기 하나 빠지는 온도가 빠졌네. 템퍼. 우리는 화씨를, 섭씨를 쓰지만 미국은 이 F를 쓰죠, 그죠? 화씨. 그죠? 자, 어쨌든 이 온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 산소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산소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 요 빛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빛이 붉은색이라 해야 되는데, 뭐, 좋다. 빛이 빛이 이렇게 증가한다,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 그래서 요 최대가 되는 지점 있죠, 이 지점. 이것을 뭐라 한다? 포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화점. 더 이상 CO2 농도나 광을 더 줘도
광합 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점, 그것을 포화점, 포화됐다,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CO2도 포화점이 있고 광량도 포화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온도도 포화 상태가 있더라. 온도도 처음에는 이렇게 광합성이 낮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다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도도 뭡니까? 그럼 온도도 포화점이 있죠, 그죠? 그래, 벼에서 통상적으로 포화점은 몇 도냐? 38도씨입니다. 38도씨. 45도 되면 죽어요. 그러면 38도 정도 되면 분조에 따라서 40도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 온도의 포화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포화 상태인데 어떤 경우는 CO2 농도가 높아지거나 빛 광량이 증가하거나 온도가 증가하면 대신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증가할까요? 광합성량이 증가해. 증가하는데 또 다른 게 증가해. 뭐가 증가할까? 이 지옥분, 여기 있잖아. 뭐가 증가? 이 과정, 역과정이 증가하겠죠? 여기 지금 광합성을 했잖아. 근데 역과정, 빛이 없으면 이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C3 작물은 광합성도 하면서 동시에 뭐도 한다? 호흡도 한다. 그걸 광호흡이라 얘기한다. 광호흡. 그럼 호흡도 동시에 광합성은 전체 양은 이만큼인데 호흡을 이만큼 또 한다 이 얘기예요. 이만큼.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생물적 광합성량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제 여기 호흡량을 빼고 난 나머지 요 부분 또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것을 순 광합성량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요 개념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포화점이 있고 CO2 포화점도 있고 온도 포화점도 있어요. 더 이상 온도나 CO2나 그리고 광을 비춰줘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있더라는요. 최고로 된 이후에는 감소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포화 상태, 포화점이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C3 작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동시에 호흡을 해. 그래서 소위 이중적 기능, 이 누가 한다? 루비스코라는 애가 하죠, 그죠? 이걸 리블로스 바이는 2란 말이죠. 이 포스페이트. 그래서 리블로스 2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름은. 그 얘가 뭐 한다? C3 식물에서는 이중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에도 관여하고 호흡도 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이 광호흡을 줄이자. 그럼 다른 말로 하나 할게요. 사과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다? 대구. 대구는 3, 40년 전의 얘기고. 즉, 영천? 영천? 밀양 얼음골, 거창, 함양, 그죠? 특징이 뭐예요? 얼음골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와요? 시원하고 가을에 시원하고 춥다는 느낌이 오죠. 거창, 함양은 그래도 지리산이 있으니까 춥다는 느낌이 들죠. 안 들어도 든다 하자. 그죠? 들죠, 그죠? 자, 그러면 해발 고도가 높거나 아니면 위도가 높거나 가을에 열매가 익는 기간에 여기서 사과가 만들어지는 기간에 커지는 기간에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쌓이겠죠? 뭘로? 당으로 이렇게 쌓이겠죠, 그죠? 당으로 쌓이겠죠? 당으로 쌓이는데 밤에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밤에 온도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호흡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대야 여름에 8월 달에 밤에 온도가 되게 높으면 뭐예요? 막 헐걱대죠, 그죠? 그래서 뭐 운동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시원한 데 간다든지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낮하고 밤하고 이 온도차, 소위 일교차라고 합니다. 일교차. 일교차가 큰 것이, 소위 낮에는 햇빛을 잘 받고 밤에는 온도가 적당하게 15도, 14도, 13도 이렇게 낮아주면은 호흡량이 줄어든다. 온도가 그 야온이죠, 그죠? 야온이 낮으면 호흡량이 감소한다. 그 호흡을 통해서 아까 뭘 소비를 했어요? 이 당을 소비를 했죠. 낮에 사과 열심히 광합성해서 여기에 당을 많이 채워놨는데 밤에 온도가 높으니까 호흡에서 다 소비되니까 더운 지방에서는 사과가 니 맛도 내 맛도 없는 당도가 6브릭스, 7브릭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른꼴 사과는 14브릭스, 15브릭스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을 통상적으로 많이 한다. 몇 도씨까지? 38, 40도까지. 그걸 온도 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광합성은. 호흡은 어떠냐? 호흡도 온도가 높아지면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호흡은 우리가 적게 해야 낮에 만들어놓은 이 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벼여도 배알 알맹이 속에 전물이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얼마냐? 21에서 22도씨가 요게 출수 이후에 이삭이 펴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완숙기까지 성숙하는 시기까지 매일 온도를 평균했을 때 요 온도에서가 가장 밥맛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맛 좋은 쌀 하면 어디를 꼽나요? 경기도 이천미 해놓고 임금님께 진상한 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요즘은 산청, 메뚜기 쌀, 황매산 쌀 이렇게 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뭐예요? 밤의 온도가 낮은 거. 그죠? 지리적 또는 지형적으로 보면 해발 고도가 한 450, 500고지 이상 되거나 아니면 위도상으로 한 37도, 8도 이상 북쪽의 철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밥맛이 좋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합성된 당과 축적된 전분이 호흡에 의해서 소비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밥맛이 좋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